간단히 그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보고 이번 주에 두 번째로 이 박태준 평전의 뒷부분을 본 거잖아요. 그 네. 뒷부분 읽은 소감이 어땠는지 한번 좀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제복 씨가 먼저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 뒷부분은 어떠셨어요? 우선 앞부분에서 이제 좀 역사적인 그 흐름들, 그리고 박대준이라는 사람이 박정희와의 일종의 뭐 호흡 혹은 티티카카를 통한 그 포스코라는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뒷부분은 조금 재미는 덜했다. 왜냐면 아무래도 그 박태준이라는 인물이 어 기업을 이제 창업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여줬던 그 폭발적인 추진력이나 어떤 주체적인 어떤 그 능력들, 그런 것들이 뒤에 정치 부분에서는 어 이 작가가 굉장히 박태준 중심으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다이나믹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제한이 돼서 그런지 어, 조금 재미는 덜하게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좀 비판적으로 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대준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공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나,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번에 저 뒷부분 읽기 전에 기자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신 어, 이제 뭐 부동산 관련된 증여세 문제로 그 정치를 떠났다, 그런 부분도 책에 나왔었는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얼마간의 진실이 있든지 간에 그 뒤에 그가 취했던 조치들을 봤을 때는 적어도 뭐 이 책의 저자의 표현에 따르면은 어떤 우거진 숲에는 못생긴 나무와 죽은 나무도 몇 그루 섞여 있기 마련이다라고 뒤에 적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건강한 숲이 되려고 정말 대단한 노력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 이제 좀 생각이 들었던 건, 물론 시대마다 정의라는 거는 달라지지만 사실 지금 우리는 또 민주주의라는 거를 굉장히 음, 뭐랄까 진리에 가깝게 표현하고 있지만 박태준이 민주주의자였나 하는 의문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어, 요즘 제가 또 좀 스위스 관련된 이런 책을 좀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박태준은 소위 말하는 그 사민주의 같은 느낌, 그런 복지국가를 굉장히 추구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시대에 말하는 민주주의라는 좀 결이 또 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 어쨌건 그가 이제 또 정치 분야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겪었을 그런 개인적인 고민들, 어려움들, 그거 보면서 살짝 안철수도 저런 고민했으려나 하는 생각도 잠깐 들었지만, 그거는 좀 비할 수 있는 그 창업주로서 또 그 당시 포스코와 알렙과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것 같고, 어, 뭐 그 정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자, 지금 네. 막 최웅님 씨 들어오셨는데, 우리 최웅님 씨 자기소개는 조금 이따가 듣는 걸로 하고, 왜냐면 몇 명 더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김보람 씨도 책 읽으신 소감, 우리 박태준 평전 후반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네, 후반부도 재미 있었고요. 좀 크게 나눠서 5가지 부분이 인상이 깊었는데, 어쨌든 그 후반부에 있어서 그 초반부에 어쨌든 박태준이 그런 그 굉장히 그런 기업들이 그 정권 교체 시마다 굉장히 좀 그런 기복이 또 심하고, 그런데 이제 박태준이 어쨌든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이제 상관없이 이제 자주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런 자주 관리를
이제 이런 거를 엄청 강조했고 또 그 어쨌든 그 포철이 그런 국영 뭐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국가가 그 지배주였던 국영 기업으로 어느 정도 자리매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쨌든 정권이 교체되는 거에 따라 굉장히 좀 그런 위기가 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자주 관리를 강조를 하고 또 그런 국영 기업이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아니면 박태준의 그런 공심 영향이 있었겠지만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국가적 사명 이런 걸 엄청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엄청 회사의 그런 또 철칙이자 원칙으로 이렇게 삼았는데 그래서 그런 걸 좀 보면서 좀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그 대기업들 어쨌든 그 경제에 좀 큰 기둥이 되고 있는 오히려 그 너무 이제 우리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너무 그 좀 균형이 안 맞춰져 있는 게 좀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대기업들의 좀 사칙, 사명 이런 거를 좀 살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어느 정도 그런 정말 그런 국가적 사명 의식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기업을 운영하는지 좀 이렇게 알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쨌든 또 박태준 하면 또 그 일본하고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근데 이제 늘 어쨌든 그 일본의 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그 일본에 굉장히 또 좋은 그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 되게 공감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 뭐 했었잖아요. 이제 일본에 가서 그 기업 그 철강 기술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려고 할 때 그 한국과 일본의 경제 관계를 이해하려면 미국과 일본의 경제 관계부터 솔직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또 던지고 뭐 그러면서 후반부에도 어쨌든 그런 한반도 분단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추궁하면서 또 일본 정부가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동시에 또 한국 정부 또한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그 한일 관계의 비전 그러면서도 또 동북아의 비전을 그려가면서 어쨌든 일본의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으면서도 어쨌든 한일 양국의 대립과 갈등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인상에 깊었고요. 그리고 그 뭐 조선일보 기자가 그랬나요? 아무튼 그 박태준을 배짱과 정치 감각을 가진 원칙주의자라고 이렇게 보면서도 어쨌든 그 여야 의원들하고도 늘 어쨌든 그걸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그 유연성을 늘 유지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되게 인상에 깊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반부에 또 좀 지역주의 선거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운명의 철학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좀 그 중선거구제 도입을 위해서 좀 당력을 결집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보면서 변한 것이 별로 없다. 몇십 년이 지나도 뭐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어쨌든 그 박태준이 처음에 그 초반에 본인은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본인을 인식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본인이 정치에 그 관여하게 되면서 그 포철의 포항제철의 울타리가 되어 줄 수 있었던 것 그것을 또 보람으로 느끼면서 어쨌든 나중에는 국가 경제 회생과 재벌 개혁 이 부분을 어쨌든 본인이 그래도 정치 권력에 몸담은 가장 큰 보람과 목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보면서 어쨌든 기업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또 그렇게 정치에 같이 당사자로서 관여함으로써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 이런 것들을
생각했고요. 그리고 또 계속 어쨌든 그 박태준은 계속 어쨌든 그 비전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준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그 21세기의 비전은 어쨌든 정보통신의 시대이고 지식산업의 시대이고 문화의 시대인데 우리는 그런 지금 대비를 못하고 있다. 그런 19세기 말에 했던 실패를 20세기 말에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가 그리는 21세기 비전을 그리고 그러면 그 비전에 맞게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피력을 하는데 뭐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뭐 비전은 이제 지금의 시대에 또 비전은 또 다르게 그릴 수 있지만 그리고 또 어쨌든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 나름. 뭐 청암재단 뭐 이렇게 해서 청암과학 펠로십 이런 걸 하면서 어쨌든 그 뭐 말년에도 어쨌든 그 계속해서 한국인 노벨 과학 수상자가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면 초대해서 밥 한 끼 사고 싶은데 그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건가 막 계속해서 했는데 어쨌든 그거를 못 보고 돌아가신 게 조금 참 아쉬웠고요. 그러면서 그 이 저자분이 나중에 그 저자분이 강연을 하면서 박태준의 강연이 가장 인상이 깊었다고 하면서 박태준의 그 이야기를 인용을 하잖아요. 그 인용을 한 게 이제 인간의 큰 미덕이 인생과 공동체의 행복에 대해서 사색하고 실천하는 길을 모색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인생과 역사를 성찰을 해보자. 그 역사 특정한 시대가 감당하는 시대적 고난이 있다. 그게 개인의 인생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세대의 그 세대의 운명이 되기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뭐 그런 선조들, 선배들 뭐 이렇게 이 다 쌓아놓은 왔던 그 기반을 존중하면서 그 기반 위에서 그 지금 현재 청년 세대 여러분들의 세대의 시대적 좌표가 설정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청년들의 시대적 좌표는 평화 통일과 인류 국가 완성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도 어쨌든 여전히 통일은 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정치에 몸담고 있는 혹은 몸담고자 하는 이제 지향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시대의 좌표를 어떻게 또 설정하고 있는지 아무튼 그런 것들 네, 좀 같이 얘기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지수 씨 오랜만에 들어오셨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셨고 한 달 만에 뵙는데 어떻게 책은 좀 읽으셨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 어디냐 586쪽부터 좀 읽었고요. 예, 또 건너뛰었구만. 지난번에 못 읽었으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 거의 못 왔다고. 예, 책은 앞부분이 핵심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뭐 거기서 봤는데 어쨌든 근데 앞부분이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저 이거까지도 스킵할 뻔했는데 어쨌든 책을 잡고 그러니까 어제 이틀 전부터 이제 읽었는데 뭐 단은 다 못 읽고요.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저 진짜 되게 좀 또 충격이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요즘에 그 한반도 미래경제 포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보다가 이거 보니까 엄청 진짜 충격받은 게 여기 보면은 587페이지에 바다에 그리는 꿈의 설계도라고 제목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 꿈의 설계도를 하기 전에 상당히 성장의 진입로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예를 들면은 만 입구에 20m부터 25m의 수심의 대형 선박이 드나드는 안전한 길목도 아시고 그거에 관련된 공업용 용수 25만 톤 하루의 급수 능력 그 다음에 여유분 11만 톤 플러스 이 근접 도로 철도 관련된 이 사안들을 되게 디테일하게 알고 있었던 게 첫 번째로 깜짝 놀랐고요. 시장 조사에 대해서. 두 번째는 시대 상황이 1986년에는 국가 재건이고
1982년은 국가 경제를 하면서 후자가 이제 공공성이 많이 이제 떨어져가지고 국가주의로만 이렇게 할 수 없고 보상도 해야 되는 문제. 그래서 외국에서 착안하고 기술을 어떻게 가져올지, 그 다음에 땅은 어떻게 보상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한 거를 가지고 있고, 일본이 되게 기술을 안 주려고 하고 있는데 유럽까지 가가지고 유럽 애들한테 이제 뽕 주고 일본 애들 흔들리게 만들어가지고 일본 친구들도 같이 일본 철강 업계를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상당히 디테일하게 계획표도 있지만 국제 정세도 잘 읽고 일본을 움직이려고 유럽 갔다 오고 결국 일본하고 합치려고 해서 그게 이제 결국은 한일 관계에서도 되게 중심적인 역할을 했었고,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좀 놀랐던 거는 여기 601페이지에 그 점잖은 침묵은 어디까지나 정치 외교의 논리에 불과하다. 경제 논리는 눈앞에 큰 이윤이 걸린 상황에서 결코 점잖은 침묵을 허용하지 않는 법이다. 그래서 경제 논리에서 비난은 기분풀이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명분을 만들어 이윤 덩어리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것이 실속을 챙기는 일이다. 그래서 바다에 그린 꿈의 설계도 이거를 보면서 그 상당히 진짜로 이 경제적으로도 이제 국제 관계적으로도 그 세부적인 사항들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 열정만으로만, 진짜 열정이 중요하긴 중요한데 열정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고민하게 됐고요. 진짜 그때 상황 속에서도 이제 철강 산업이 마이너스 되는 성장 속에서 유럽 쪽에서 이제 더 싸게 더 큰 걸 공급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되게 위협을 느끼면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몇 개 나라들은 반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의 명분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설비와 새로운 기술 시험을 위한 포철의 시도와 도전이 인류 번영과 발전을 위한 철강인 모두의 공동사업으로 승화하도록 회원사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라는 거를 이제 보면서 되게 철저하다는 걸 느끼면서 나는 우리는 혹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나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선영 변호사님 좀 늦게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뒷부분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저는 지난 시간에 제가 종이마페 얘기를 너무 빨리 해버려갖고, 저는 이 책 전체에서 뭐 뒷부분, 앞부분을 떠나서 그게 제일 좀 너무 강력하게 박힌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당시에 그렇게 했다는 게 요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얼마 전에도 이제 노태우가 좌절시킨 박태준 이런 기사가 하나 나갔고 공유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728페이지에 마침 이제 노태우가 박태준을 이제 굴복시키고 이제 김영삼이 하도 자기 맘대로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김영삼을 붙잡아두기 위해서 박태준을 포기시킨 그런 얘기가 이제 728페이지부터 조금씩 나오는데, 그래서 제 어린 시절 기억에도 이분이 굉장히 TV에 많이 나오시다가 언젠가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제 어렴풋이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시지? 정치가인가? 뭐 기업가인가?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당시 느낌에는 되게 좀 저는 나름 깨끗한 이미지? 그 당시 정치가들에 비해서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 분이셨던 것 같은데 갑자기 어느 날 사라지셔서, 만약에 이분이 계속 대권에 그런 욕심도 많으셨던 분이시니까 만약에 했었다면은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최욱님 씨도 음소거 키시고 비디오 키시고 책 오늘 처음 오시기도 하셨는데 간단히 본인 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책 어떻게 읽으셨는지 소감 좀 얘기해 주시죠. 욱님이 아마 지금 아기 때문에 잠깐 자리 비운 것 같은데 네. 들어왔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 모임 처음 나왔고요. 마우라 같은 거 하셨네요? 이 마스크인가? 예. 나오라. 목이 추워서
소수관을 좀 했습니다. 패션 감각이 장난 아니시. 네. 네, 집에서도. 그, 어, 네, 나도 하나. 집인데 저는 한국무역협회라는 그 협단체에 다니고 있는 최웅님이라고 합니다. 그 한국무역협회는 우리 박태준 씨 책에 보면은 중간에 진짜 짧게 한국무역학회로부터 상 받은 내용 나올 때 약간 등장하는데요. 이 한국무역학회를 한국무역협회가 이제 지원도 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 그 국내 이제 무역 진흥을 위한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지난번 모임 때는 나오지 못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진행하신 웨비나는 제가 따로 좀 봤고 최근 그 박태준 씨가 총리 인준되기 전까지를 좀 읽었습니다. 지금 뭐 자연스럽게 소감 얘기하는 자리 같아서 저도 몇 가지만 얘기하면 일단 이제 후반부에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하면 그 몰랐던 사실 뭐 재밌는 게 좀 2개 정도 있었는데 하나는 그 포스텍 이제 포항공대 포스텍이 그 칼텍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연구중심 대학이라는 거 그거 좀 몰랐는데 신기했고 특히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설립 당시에는 다른 사립대와 달리 포스코라는 기업이 상당 부분 출자해서 만든 대학이었다는 것도 좀 몰랐던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이제 박태준 씨가 철강 이후에 어떤 신사업을 할지 고민하다가 이제 정보통신 쪽으로 가닥을 잡고 제2 이동통신 사업자 받기 위해서 SK와 겨루지 않습니까? 당시 이제 성경인데 근데 이제 그건 저는 사실 몰랐어요. 포스코가 그렇게 진출하려고 준비한 거 몰랐는데 그때 이제 성경이 사실 대통령의 사위였기 때문에 뭐 자서전에 따르면 다소 그 성경 쪽에 특혜를 주는 식으로 통신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졌다고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노태우 두 가지 대통령 생각이 노태우 대통령 딸의 남편이죠. 그렇죠. 딸의 네. 남편이었으니까 예, 최태원 회장이었죠. 예, 근데 이제 2가지 생각은 하나는 만약에 이제 성경이 아니라 포스코가 가져갔다면은 뭐 어떻게 됐을까? 그 경우에 이제 성경 같은 경우는 그때 SK 텔레콤을 이제 인수함으로써 쭉 자본들 넓히고 그걸 바탕으로 사실 SK 하이닉스도 인수한 셈이고 그 2가지 인수를 통해 사실 대규모로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포스코가 인수했다면 좀 많이 바뀌었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 포스코 그리고 텔레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 최태원 회장이 저기 우리 지금 이혼 소송 때문에 고생하는데 아내분한테 지금 빚이 많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형 그러면 다음에 안 돼. 그러면 안 돼, 진짜. 그렇죠. 예, 뭐 결혼 생활은 당사자 간의 문제긴 하지만 진 빚은 있는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건 몰랐던 거고 그 흥미로웠던 점도 몇 가지 있는데 크게 경제인 박태준 씨에 대한 내용에서 흥미로웠던 거랑 정치인에 대한 부분이 지금 있는데 비디오 꺼졌는데 비디오 좀 켜줄 수 있어요? 잠깐만요. 제가 좀 적어놓은 거를 보려고 잠깐 아, 바꿨는데 예, 이거 휴대폰에 적어가지고 잠깐만 네네. 확인하면 예. 일단 정치인에 대한 부분은 아마 나중에 서로 얘기 많이 할 것 같아서 경제 쪽 3개만 좀 얘기하면 그 중간에 이제 박태준 씨가 포스코를 많이 키우고 나서 최초의 유럽으로부터 차관받으려다 실패하는데 큰 공을 세웠던 자페라는 IBRD 애널리스트 만나러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그때로 돌아가서 지금의 상황을 돌이켜 보면 당신이 잘한 것 같냐 물어보는데 그때 자페가 한 마디 되게 인상적인 게 자기는 돌아가도 똑같은 판단을 할 거라는 거예요. 포스코라는 곳에 차관 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한국이란 국가의 그 총체적인 상황, 그 다음에 한국의 그 자본 형성 뭐 단계, 과정 같은 걸 아무리 봐도 이런 객관적 팩트로 보면은 결코 포스코에 차관을 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나오고 그런데 만약에 그 자기가 당신이란 사람이 있는 걸 알았다면 그때는 좀 달라졌을 것 같다. 결국 포스코가 성장한 거는 당신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둘이 이제 화해의 잔을 드는 게 나오는데 그
요 장면이 한국 근대화 산업 성장의 되게 많은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포스코, 경부고속도로, 뭐 이제 뭐 우리가 뭐 삼성이나 아니면은 현대중공업도 그렇죠.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다 그 시기에 이제 서양에서 지배적인 그 주류 경제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것들이었는데 결국은 다 이제 의지를 가지고 달성을 해서 이루어냈잖아요. 예. 그런 것이 한국 산업화의 어떤 큰 힘이고 한국 산업화 세력이 한국의 성장에 크게 기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뭐 냉전 시대에서 미국이 한국을 지원했었다는 그런 우호적인 환경도 물론 있고 하지만 이 산업화를 이끌어가면서 피와 땀과 기지를 발휘한 그 존재들이 없었다면 객관적으로 달성하기 쉬운 건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게 이제 인상이 깊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노사관계 부분인데 87년 이제 민주화되면서 포스코에도 노조가 생겼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박정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내려가서 그 노조 사람들 만나서 이제 노조는 자기 인정하는데 우리 회사 사정은 이렇고 포스코가 가지는 국가적 사명이 있으니까 자기가 뭐 복지나 이런 것도 최대한으로 해 주었고 앞으로도 해줄 테니 믿고 정상적으로 경영하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은 포스코 노조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저자에 따르면은 뭐 포스코 노조는 한 3대까지 갔다가 뭐 정치적 급진주의에 빠져가지고 동료 직원들의 신망을 잃고 자연스럽게 없어졌다라고 나오는데 그 노조를 상대하는 그 경영인의 태도가 또는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박태준 굉장히 전공법 택했던 것 같고 그게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박태준이 존경하는 기업 선배였던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는 무노조주의를 이제 했는데 그게 직원들의 동의나 그 어떤 동감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오랫동안 유지를 하니까 지금도 사실은 노조 문제가 삼성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사관계란 것도 물론 노조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그 경영자가 어떤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 포인트는 네 이거였는데 이제 철강 기업 쭉 키운 다음에 포스코 2000이라는 비전을 또 고민하면서 넥스트는 뭔지 계속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역시 몰랐던 거지만 그 삼보 컴퓨터 사장 불러가지고 1년에 1조씩 10년간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한국에도 이제 이런 정보통신 산업 키워보자. 철이 산업화의 쌀이었다면 미래는 정보통신이 이제 뭐 쌀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사실은 되게 장기적으로 보고 기업을 경영하는 관점이 배어 있는 건데 이러기가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경영자들이 그렇게 미래를 보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당장 단기간에 성과를 내서 자기의 어떤 능력을 입증하지 않으면 이사로부터 잘리거나 뭐 급여가 줄거나 아무튼 그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단계적인 실적에 급급한 경향이 많은데 박태준 씨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고 그런 경영을 했고 그 배경은 역설적으로 그 자기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당장의 그 실적이 급급하지 않고 장기적인 경영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좀 더 나가면은 한국의 오너 경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저는 오너 경영이 한편으로는 그 장기적인 경영이나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당장 돈이 안 돼도 큰 투자를 감행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는 한 사례 같아요. 박태준은 비록 오너는 아니었지만 거의 오너와 같이 자기의 지위를 도전받지 않고 이제 기업을 경영했기 때문에 단기 실적에 급급하지 않고 장기적인 투자 판단도 할 수 있지 않았나. 물론 잘 안 되긴 했지만 그 이후에 정치적으로 좀 시련이 있으면서 그래서 그 포인트까지 해가지고 세 가지 정도가 경제인으로서의 박태준 부분에서 조금 흥미롭게 읽은 부분이었습니다. 정치인 쪽은 뒤에 나중에 또 다른 분들 말씀하실 때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신정현 의원도 지금 들어와 계신데 뭐 간단히 인사만 하시죠. 아마 신 의원은 옵저버라 최근 안 읽으셨을 테니까 그냥 간단히 자기 소개하고 인사만 좀 해주시죠. 신 의원이 혹시 뭐 애기 보고 계신가? 아니, 아이 얘기가 울면은 아니고 또 조용한데 좀 있어가지고 제가 조용하게 듣느라고. 제 아, 말씀 잘 들리시죠? 네, 네. 들립니다. 예. 아무튼 저기 박태준 그 평전 읽는다고 해서 제가 하겠다고 말해놓고 책을 못 읽었어요. 그래서 근데 옵저버로 참여하다 보니까 또 좋은 점이 읽지 않았는데 읽은 것 같은 착시 효과가 있어서 읽어보고 싶은 욕구를 막 주네요. 그래서 잘 지금 경청하고 있었고요. 지금 나와서 또 잠깐 들어가면 또 아마 제가 말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아, 네네. 나머지 또 하시는 말씀 잘 경청하면서 많이 배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신정현 의원이 지금 경기도 의회에 계신 것 같은데, 뭐 오늘 밤에 무슨 뭐 일정이 있으신가 봐요. 왜 이 시간까지 의회에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혼자 계신 게 아니어서 뭐 자유롭게 좀 토론에 끼어들지 못한다는 점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저도 이 책을 얼마 전에 저는 옛날에 이제 세계 최고의 철강인이라는 이전 그 버전으로 읽었고 이번에 박태준 평전 그 개정판으로 다시 끝까지 읽었는데 뭐 하여튼 되게 재밌게 봤고 그러니까 상관이 아니죠. 앞부분에 우리가 앞에 지난주에 들었던 앞부분이 군인이자 기업가로서의 박태준을 다뤘다면 뒷부분은 주로 정치인이자 교육자로서의 박태준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인상 깊게 봤고 근데 사실 보면 교육자로서는 뭐 포항공대를 세웠으니까 뭐 괜찮게 됐죠. 근데 문제는 정치인으로서 별로 성공하지 못했어요. 정치인으로서 성공을 뭘로 볼 것이냐는 좀 애매하긴 한데 저는 이제 그 관계의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고 싶어요. 박태준이 그 주요 인물들 우리나라 민주화 산업화의 이제 거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박정희, 김영삼, 김종필, 김대중 이 삼김과의 관계를 어떻게 헤쳐나갔느냐 그게 결국 정치인으로서 성패를 가른 건데 일단 박정희 대통령과는 주로 앞부분에 얘기가 지난 시간에 많이 나왔지만 절대적인 신뢰관계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이거를 세종과 김종서의 관계랑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김종서도 세종이 살아있을 때는 엄청 잘 나가고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사군 육진 개척이라는 엄청난 이제 큰 성과를 만들어냈는데 세종이 죽고 나서는 이제 얼마 못 가고 금방 수양대군과 갈등을 빚다가 계유정난으로 살해돼 버리잖아요. 이제 뭐 그런 것처럼 그 박태준도 박정희가 살아있을 때는 박정희가 철저하게 서포트를 절대적 신뢰를 보내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경영도 하고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박정희가 죽고 나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제 포항제철의 울타리가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포항제철이라는 건 국영기업이고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알짜 기업이기 때문에 지난 상권에서 대한중석 때 그랬던 것처럼 이게 사실은 제대로 된 울타리가 없으면 군사정권에서 누구든지 뭐 빼먹으려고 하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정치 자금으로 빼가거나 뭐 이제 그렇게 악용하려는 그 유혹이 너무나 큰 기업인 거야. 국영 기업이고 엄청나게 흑자를 보고 있었고.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보호하는 울타리가 돼줘야 되는데 경영에 개입하지 못하게. 그 역할을 박정희가 해줬는데 박정희가 죽고 나니까 그다음에 자기가 직접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전국구 국회의원 자리를 맡아서 신군부에 협조를 하면서 어쨌든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포항제철의 경영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이권 세력이 개입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신군부랑 그래 노태우 정부까지는 그렇게 갔어. 근데 이제 김영삼 정부가 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까 이제 노태우가 박태준을 이제 주저앉혔다 뭐 이런 기사도 공유해 주셨는데 이렇게 된 거잖아요. 결국 박태준과 김영삼의 관계는 뭐가 문제냐면 노태우 정부가 끝나고 여당이 집권 여당인 이 민자당에서 대선 후보를 뽑는데 누가 봐도 김영삼이 다음 후보가 될 거를 전제로 3당 합당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3당 합당에서 김영삼이 먼저 대통령이 되고 그다음에 내각제로 전환한다라는 게 사실은 3당 합당의 밀약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박태준이 보기에는 박태준은 노태우 대신 이제 바지 사장으로 여당 대표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박태준이 만약에 진짜 포항제철을 지키기 위해서만 정치를 했다면 김영삼하고 각을 세우면 안 돼요. 그 노태우와 김영삼 간의 어떤 신의의 문제거든. 김영삼한테 다음 대권을 준다라는 거는 3당 합당의 기본적인 조건이고 사실 그건 노태우가 큰 결단을 한 거죠. 따지고 보면. 군사 정권을 계속 이어가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자기가 독자 후보를 내서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든 권력을 잡거나 아니면 미얀마처럼 잠깐 물러났다가 다시 또 쿠데타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아마 노태우 회고록을 보게 될 텐데
그 노태우가 사실은 큰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정권을 김영삼한테 주겠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박태준의 존재가 애매했던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박태준의 고민은, 아니 내가 언제 대통령 되겠다고 했냐. 경선하면 김영삼이 당선되는 건 당연하지. 하지만 그래도 경선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도 한번 그동안 이제 이렇게 포항지철을 경영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이러면서 쌓은 국가적인 경륜이 있고, 이거를 이 판에서 한번 펼쳐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김영삼하고 한번 붙어보고 지더라도 의미 있게 또 이렇게 자기 브랜드를 쌓아서 그걸로 뭐 정치를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욕심이었던 거죠. 김영삼 입장에서는 뭔 소리냐. 내가 욕먹어가면서 이 여당 들어와가지고 경선을 해야 되겠느냐. 당연히 나를 추대해가지고 모양새 좋게. 왜냐하면 김영삼은 김대중이라는 강력한 라이벌이 당 밖에 있었기 때문에 당내에서 경선을 하면서 이제 이걸 소비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에너지를. 그래서 이제 경선은 무슨 경선, 날 당연히 추대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박태준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따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노태우도 그렇고 이제 김영삼도 그렇고 박태준이 고분고분하게 사실은 따랐으면 박태준은 아마 김영삼 정부에서도 잘 나갔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박준규 쫓아내고 뭐 사정국면 어쩌고 해서 민정기 쫓아낸 거 생각해 보면 그렇게 도와줬어도 결국 김영삼한테 팽당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까지 이렇게 보복은 안 당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5년 내내 김영삼 정부 하에서 고난을 겪고 국내에 있지도 못하고 해외로 망명하듯이 5년간 떠돌고 포항제철도 김만재라고 하는 내리꽂은 외부 대표가 와서 회장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재산도 뭐 거의 다 뺏기다시피 하고 결국엔 나중에 김대중 정부 때 총리에서 떨어지게 되는 요인을 제공한 그것도 그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영삼과의 어떤 갈등에서 불필요하게 사실은 자기가 대통령이 어차피 못 될 거였으면 그냥 확 접고 김영삼한테 확 이렇게 그냥 숙여주는 게 그게 마키아벨리즘인 거야. 근데 박태준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거야. 박태준은 항상 모든 문제를 전공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제 그래서 경선 왜 못하냐. 전공법으로 경선을 하면 되지. 내가 지면 나는 승복하고 도와줄 텐데. 근데 이제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지. 김영삼은 김영삼이 받아줬으면 좋았겠지만 김영삼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멋있게 꽃가마 타고 여당 후보가 되고 싶었던 거지.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박태준이 삐끗했고, 어쨌든 5년간 고생했죠. 그로 인해서 박태준이 그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때 받은 박해인 거지. 그리고 나서 김영삼 정부 망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이제 다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다시 설득을 해가지고 DJT 연대로 해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자민련 총재를 맡는단 말이야. 근데 그때 김종필이 명예총재를 하면서 국무총리를 했고, 자민련의 바지사장, 이제 노태우의 바지사장에서 김종필의 바지사장이 된 거죠. 그래서 자민련 총재가 됐는데, 문제는 자민련 총재로서도 이 사람은 그 총재로서 정치인으로서의 원로 역할은 했지만 자기 지분이 실제로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자민련은 이 충청권과 TK의 정당이었거든요. 충청권과 TK가 힘을 합쳐서 김영삼한테 팽당한 세력이 만든 정당인데, 문제는 이제 충청권은 김종필이 확실히 장악하고 있는데 TK는 애매한 거야. TK는 사실은 장악이 안 됐던 거예요. 박태준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김종필은 그냥 충청권 맹주만 하면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박태준은 이왕 내각제를 못할 바에는 원래 내각제 하기로 하고 들어갔던 건데 이거 보아하니 김대중이 내각제 절대 안 해줄 것 같고 그걸 관철시킬 힘도 없고 뭐 야당이 동의도 안 해주니까 그러면 결국 중대선거구제라도 하자. 중대선거구제와 여기서 정당명부제가 나오죠. 그리고 선거공영제도 나오고. 여러분 선거 출마하면 15% 넘어가면 돈 돌려받잖아요. 그걸 한 게 이때 한 거예요. 이 선거공영제를 통해서. 이걸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거 출마할 때 10%나 15% 넘기면 내 돈 많이 안 쓰고도 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박태준이 강력히 주장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당명부제. 이게 사실 지금 이번에 한 거잖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걸 벌써 이때 하려고 했던 거야, 박태준은.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서 이 너무 지나친 지역주의인데 중대선거구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했던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소선거구제가 아닌 제도를 통해서 지역주의를 완화해보자는 건데 나름의 정치개혁안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중대선거구로 넘어가면 충청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결사 반대를 했고 그 상황에서 김종필은 그냥 충청도 국회의원들 손을 들어줘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박태준과 김종필이 갈라졌고 그리고 나면서 김종필이라고 하는 정치 동지도 사실 박정희와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거의 삼각형 같은 거잖아요. 박정희가 위에 있고 정치의 파트너가 김종필, 경제의 파트너가 박태준이었던 건데 그러니까 박태준과 김종필은 어쨌든 긴밀한 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실리를 택한 김종필과 원칙을 주장한 박태준 여기서 또 이제 갈라진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김대중과 관계인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박태준은 김종필의 뒤를 이어서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어쨌든 총리가 됐어요. 인준도 무난하게 받았어.
그래서 한 100일 정도 총리를 했어. 그래서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김종필이 DJP 연합 파기 선언을 하고 자민련으로 총리를 철수시키겠다고 하니까 박태준을 자민련을 탈당해버리고 이제 총리를 안 그만두고 그냥 있었죠. 그리고 김대중은 야 그러면 너 나랑 끝까지 가자. 나를 믿고 총리를 계속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총리를 계속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여기서 결정적으로 갈라진 게 대북송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김대중은 북한에 남북정상회담을 가면서 뭐 수천억 얼마 2억 달러인가 우리가 갖다 준 돈이 그 정도죠. 그래서 그 북한에 선물로 돈을 줘야 됐던 거야. 김대중 입장에서는 돈을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김대중은 모양새 좋게 그때 나중에 보면 현대를 통해서 뭐 주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모양새 좋게 이제 티 안 나게 조용히 처리하고 싶은데 박태준이라는 사람은 또 그게 안 되는 거야. 박태준도 보면 속으로 그 생각을 하잖아요. 북한에 좀 돈을 주긴 줘야 될 텐데 근데 어떻게 줘야 될까? 그래서 대기업들을 모아가지고 공개적으로 설명회를 하고 대기업들의 양해를 구해서 모금을 해가지고 그걸로 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그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박태준은 그 문제도 전공법으로 해결하려고 한 거야. 전공법으로 투명하게. 그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모금해서 양해를 구해가면서 설득해가지고 하려고 한 건데 그게 될 상황이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김대중이나 김정필 같은 정치 구단들이 보기에는 박태준의 생각은 너무 순수한 너무 전공법이고 옳은 얘기지만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불가능한 얘기였다고 본 거지. 그래서 김영삼, 김정필, 김대중이 다 박태준을 부담스러워한 거야. 이 사람은 만만치 않은 브랜드와 커리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맨날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안 될 것 같은 얘기만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 보면 나오잖아요. 박태준이 날아간 결정적인 계기가 무슨 행정소송을 했는데 거기서 무슨 행정소송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를 알려주지. 그거 박태준이 국무총리였으니까 그 밑에 있는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알려줄 수 있었는데 안 알려줬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청와대에서 당시 청와대 김대중 정부죠. 김대중 정부에서 박태준을 부담스러워했던 거, 박태준 총리를 부담스러워했던 거고 이제 이쯤에서 날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김대중의 뜻이었는지 아니면 김대중 밑에 있는 정보라인이나 586 참모들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동교동계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쯤 되면 박태준의 효용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박태준 총리를 날려야 되는데 어떻게 날릴까 하다가 옛날에 그 사건이 있었지 그거 이렇게 어떻게 처리되나 보자 해서 요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박태준이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논란이 일어나면 알아서 그만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음모를 꾸며서 박태준을 불명예스럽게 총리에서 물러나게 만든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그건 참 그러니까 마키아벨리즘이 횡행하는 그런 그 정치판에 되게 순수하고 올곧은 생각 하나로 들어가셔가지고 고생하다가 삼김한테 다 이렇게 다구리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당하고 결국에는 정치권을 나오게 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박태준의 그런 그 선택들이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안타깝다. 삼김에 비하면 확실히 정치력이 떨어졌다. 근데 박태준이 한 말이 틀린 건 없었어요. 논리적으로 다 맞는 말들이었어요. 다 전공법이었고. 근데 현실적으로 삼김이 보기에는 이제 수준 낮은 이렇게 불가능한 것이었다는 거죠. 결국 박태준은 삼김과 같은 지역 기반이 없었던 거야. 자기만의 독자적인 지역 기반. 호남은 김대중이고, PK는 김영삼이고, 충청은 김종필인데 박태준은 자기만의 지역 기반이 없어. 그렇다고 TK의 맹주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김대중하고 손을 잡아버리는 순간 TK의 맹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역 기반 없이 어떤 자기의 소신과 원칙에 따라서 정치권을 떠돌다가 자리 잡지 못하고 결국엔 효용이 다하니까 이제 물러나게 됐다. 팽당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본인은 저는 이제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박태준이 보궐선거 출마하는 장면이 있어요. 포항에서 허화평이 옥중 출마했다가 대법원 확정돼서 의석 날아가니까 보궐선거 열리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박태준이 이제 일본에서 돌아와가지고 와이프한테 여보 나 보궐선거에 출마해야 되겠어. 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와이프가 깜짝 놀라갖고 아니 당신 미쳤냐고 이제 와서 좀 편하게 살까 하는데 왜 보궐선거 왜 출마하냐고. 그런데 박태준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도 있고 이렇게 세계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그때가 97년인데 IMF 터지기 전이죠. 좀 있으면 우리나라에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올 것 같아. 그러니까 IMF가 올 거라는 거 어느 정도 예견을 한 거죠. 근데 내가 만약 국회의원을 안 하고 있으면 공적으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없다. 그냥 일개 개인으로 그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내가 아무런 직함도 없이 그냥 개인으로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그러니까 국가와 자기를 일체화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대한 국가적 위기를 앞두고 내가 뭔가 기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강한 소명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걸 권력욕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근데 자기가 이 나이에 지금 포항교철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으니 국회라도 들어가야 뭔가 공인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소속으로 포항의 보궐선거에 도전해서 당선됐고 이기택하고 싸웠죠. 그랬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회의원이 돼서 DJP 연합에 끼어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엔 집권 여당의 일부가 돼서 어떤 집권 여당의 총재, 열린 여당의 총재지만으로서 IMF 위기 극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김대중하고 100번 넘게 독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박대준, 김대중이 그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박대준, 정윤이 많이 활용이 된 거죠. 우리나라의 그 IMF 극복 위기 극복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게 그 IMF를 극복했다는 공은 김대중이 사실 다 가져갔지만 사실 뒤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한 건 박대준이었고 또 재벌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나 아이디어도 박대준이 다 가지런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김대중이 만나더니 그 얘기 듣고 야, 이 양반 혹시 저쪽으로 합류하더라도 그러니까 이회창 쪽으로 가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당선되면 이 양반을 따로 모셔서 써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당시로서 충분히 훌륭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식견을 바탕으로 어쨌든 이렇게 마지막까지 국가를 위해서 기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박태준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초기 산업화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건전한 그런 애국심의 어떤 그 상징과 같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박태준을 얘기할 때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재벌 1세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업 보국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정신, 철학을 사업 보국, 사업을 통해서 나라의 보상한 이제 나라의 은혜를 갚는다 이런 거죠. 박태준은 그걸 제철 보국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넓은 의미에서 사업 보국, 뭐 이병철도 마찬가지고 정주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국가로부터 받은 은혜를 어떻게든 이제 그런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갚아야 된다라는 인식이 강했고, 그래서 박태준이 퇴임할 때 주식을 한 주도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 굉장히 큰 거죠. 박태준이 그때 무슨 공로준이 뭐니 해가지고 한 몇백억씩 주식 받아놨으면 지금 몇천억대 부자가 돼서 자손 만대로 재벌로 살 텐데 미쳤다 그러지 진짜. 않고 너무 좋은데요. 주식을 한 주도 안 받고 심지어 임직원들이 스톡옵션 나눠주는 것까지 반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기업이 니네 기업이냐? 이거 국민의 혈세로 일본 대일청구권 자금 받아서 만든 기업이다. 이거가 잘 됐다고 해서 이걸 니네가 나눠 가진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면서 후배들한테도 호통을 쳐서 스톡옵션도 못 받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 정말 여기 나오는 천하위공이라고 아마 이게 논어에 나오는 그 노자에 나오는 말인가 그런데 천하위공. 천하라는 건 공적인 것이다. 우리 모두의 것이다라는. 흰샤 웨이공. 네, 그렇죠. 그거를 아주 자기의 어떤 철학으로 가지고 사업에 활용한 그런 사람이라 대단하다. 그런 면에서 어떤 철저한 사익을 배제하고 어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그냥 바람직한 의미의 국가주의자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민주주의자는 아닌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민주주의는 그냥 국가를 잘 되게 하기 위한 수단이 불과한 거고 어떻게든 이 국가라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어떻게 더 잘 이렇게 만들 것인가. 이거를 이제 조국 군대와 산업화 거기에 나중에 민주화를 이행하는 거에까지 적극적으로 협력한 인물이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제가 이번에 트위터에도 책 속에 올리면서 썼지만 대하 드라마로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양반 얘기를 100부작으로 해서 한 50부작이나 이 정도로 해가지고 대하 드라마로 해서 6.25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이렇게 만들면 굉장히 재밌는 드라마가 될 것 같은데 우리 회사에서 만들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회사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걸 만들지 엄청난 모르겠고. 국뽕 드라마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엄청난 국뽕 드라마지.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중간에 보면 포스코에서 사원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요즘 이 산업재해 특별법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랑 관련해서 이 부분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원이 죽었을 때 박태준이 내려가가지고 유가족을 만나잖아요. 유가족을 만나서 진심으로 위로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뭐 원하시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 장례를 어떻게 치러달라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뭐 지금 당장 살 곳이 없어 뭐 하고 내 본인 일자리 알선해달라고 하니까 알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거 다 해결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포항제철 같은 그런 회사를 왜냐면 위험하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뜨거운 쇳물을 다루는 회사니까 당연히 인명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우리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도 인명사고 엄청나게 많이 났죠. 근데 이제 이게 산업재해 가중 처벌법에 따르면 그렇게 나면 박태준 처벌받는 거야. 그 법을 만약에 그 당시에 적용했으면 박태준 그때 감옥 갔어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물론 근데 지금과 다르죠. 지금은 이제 이만큼 좋은 나라가 됐고 그러니까 이제는 시스템도 더 안전하게 갖춰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어떤 정치적인 논리로 사실은 사업에 그대로 적용하면 정말 중요한 사업가가 사실은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제대로 경영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않은가. 근데 최근에도 포스코에서 인명사고가 계속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포스코라고 하는 이 제철이라고 하는 산업에 어떻게 불가피한 건지, 아니면 좀 더 신경을 쓰면, 우리나라가 이만큼 선진국이 됐으니까 좀 더 신경을 쓰면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여전히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좀 저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하는 정치권에서 사실은 기업을 대할 때 기업하는 사람들이 소중한 줄 알아야 된다. 좋은 기업인을 잘 보호하고, 우리가 정치인 하나 키워내는 것도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치인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하는 사람들도 박태준 같은 그런 작은 리틀 박태준들이 우리나라 어딘가에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정치권의 어떤 그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생긴 그런 규제나 법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도 이제 좀 많이 고민을 하면서 정치를 하고 법도 만들고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 네, 마지막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어떤가요? 혹시 뭐 좀 이 관련해서 조금 더 뽑아서 토론해보고 싶은 주제라든가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좀 더 하시죠. 우리 이재복 대표님부터. 이재복 대표님 일단은 그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시면서 추가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아동안전위원회라고 하는 그 병리 민간단체이자 사단법인 운영하고 있는 이재복입니다. 윤범기 기자님하고는 옛날에 옐로카펫 그 취재 기자로서 오셔가지고 그때 처음 인연됐고 지금까지 같이 공부 덕분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첫 번째로는 정말 정치와 그 정치 아닌 영역, 여기서는 이제 경제 영역인데 그 두 개는 매우 그 논법이 다르다. 박태준이라는 사람이 당시 산업화의 초기에 그가 옳다고 믿는 바가 있으면 무조건 이제 직진하고, 그리고 논리로 증명하려고 하고, 그렇게 성공 신화를 썼던 것이 정치에서는 어쩌면 그의 그런 그 자기 방식대로의 성공 경험이 더 유연하다고 했지만 또 한편으로 유연하지 못한 그런 그 처세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또 두 번째는 그렇다면 과연 근데 우리가 이 책에서도 앞부분도 나오지만은 그 이제 제2 제철소를 만드는 그 사업권이 따는 과정에서도 또 뭐 정주영하고의 여러 가지 경쟁도 있고 또 그 이전에도 또 많은 또 그 사업 과정에서도 갈등과 또 여러 가지 그 모략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경제 영역에서도 박정희가 없었으면 박태준의 그런 뚝심이 통했을까? 왜냐하면 경제에서의 그런 경쟁도 마찬가지로 정치 못지않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로비가 따르고, 아까 그 변호사님이 종이마패 얘기했지만 그 종이마패로 상징되는 박정희의 절대적인 그 지지와 신뢰, 그리고 그거를 두 명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뭐 온 국가와 이런 해외도 다 알고 있었던 그런 게 없었다면은 박태준이 이러한 방식으로 불도저적인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었을까? 물론 그런 게 없었다면 또 박태준은 자기의 타고난 능력을 또 다르게 유연하게 발휘해서 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단순히 산업화 때는, 그러니까 경제에서는 박태준 방식이 옳았고 정치에서는 안타깝지만 좀 틀렸다라고 평가하는 거를 넘어서 경제에서도 산업화에서도 박정희와의 관계가 없었으면 박태준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박태준만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당시 정주영도 있었고 이병철도 있었고. 근데 그들은 또 이 책에서도 일부 나오지만 박태준의 방식과는 좀 달랐거든요. 이병철 같은 경우는 또 달랐기 때문에 박정희와 척을 지기도 했고, 하지만 이병철이
박태준보다 덜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민주주의자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것도 이제 뭐 이 시대의 배경이 그랬고 또 결과론적으로 박태준과 박정희의 콤비 덕분에 산업화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 박태준 책을 읽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박태준의 삶에서 뭘 배울 것인가인데 이걸 바로 도입할 수 있을까? 바로 우리가 교훈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보람님께서 우리나라 지금 현 시대의 대기업 뭐 그런 오너들 혹은 경영자들이 박태준만큼 그 공식을 갖고 있을까 하는 게 궁금하다 하셨는데 사실 저는 한편으로는 뭐 기업하는 사람이 굳이 뭐 그런 공심을 가져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는 박태준만한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에 있었을까 하는 만큼 박수를 보내고 존경심이 듭니다. 네. 네, 우리 보람 씨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1000페이지나 되는 책을 힘들게 읽으면서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우리가 박태준의 인생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뭐 이게 이제 오늘 주된 화두가 될 것 같은데 우리 보람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까 그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혹시 그 자기소개 좀 짧게 해주실 수 있나요? 새로 오신 분도 있으니까 자기소개. 네, 최웅리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마지스타 정경숙이라는 곳에서 3학년에 재학 중인 김보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자주 뵈면 좋겠습니다. 신정현 의원님 오래간만입니다. 잘 지내시죠? 네. 네.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그 박태준이 이제 뭐 주식 하나도 안 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그 회사가 어떻게 설립이 된 거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데 그렇게 사익을 추구하려고 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포스코는 뭐 또 특수한 상황이 있는 거겠지만 포스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까 이제 재봉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기업이 꼭 그런 공심까지 가져야 하냐 뭐 이런 얘기는 물론 이제 진짜 논의의 대상일 수도 있지만 그 뭐 공심 이전에 좀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어쨌든 기업이라는 게 시장이라는 것에서 움직이는 건데 그 시장이 그 어떤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리스크를 누구는 리스크로 보지만 누구는 그걸 기회로 보고 그것을 이제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거에 그 바탕이 되는 건 어쨌든 그 시장을 통해서 그 기업이 그 이익을 얻는 거잖아요. 그 모든 그 기반이나 이런 것들 다 활용해서. 그러니까 근데 그런 제철 회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런 뭐 모든 회사들도 어쨌든 뭐 데이터 회사들도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너무나도 쓰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익을 얻는 회사들이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 당연히 이제 그 기업은 사회의 이익을 당연히 이제 환원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이제 근데 이제 뭐 박태준은 더 나아가서 이제 공심과 어쨌든 그 국가적 사명까지 이제 생각했던 것 같고 당연히 이제 좀 그 기반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서 아까 이제 당연히 정치의 문법과 이제 경제의 기업도 그런 문법은 굉장히 다르지만 또 다를 수도 있지만 또 공통된 것도 많다고 하는데 어쨌든 박태준이 되게 강조했던 것이 어쨌든 기업은 곧 사람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그 일하는 사람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사람들의 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리고 그들이 성공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 또 곧 기업의 성공인데, 그 국가 역시도 어쨌든 그 한 명 한 명의 그런 좀 국민들이 같이 성공하고 성장하고 그 사람들을 진짜 진심으로 같이 성장할 때 국가도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어쨌든 경제든 정치든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런 그 사람의 그런 존재를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했고, 아까 이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그 시대의 그 시대적 좌표를 설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박태준이 강조를 했는데, 그때 박태준이 그 시대마다 정말 그 전쟁 시대 때마다 또 전쟁 시대를 거쳐서 또 뭐 산업화, 민주화 다 거쳐서 그 시대마다의 또 과제, 비전, 뭐 시대적 사명, 시대 좌표를 설정해서 또 그렇게 움직여 왔고, 그랬을 때 지금 우리의 시대적 좌표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지, 그때 마지막에 설정했던 중에서 뭐 이룬 것도 있고 이루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지금의 새로운 또 과제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들이 또 다 각자 다른 분야에서 다른 일들을 각자 하고 있지만, 그 현재 그 일에 좀 더 이렇게 매몰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좀 우리들 지금 이 시대를 같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같은 세대의 우리들이 그런 공통의 그런 비전을 같이 함께 설정할 수 있을까? 설정하면 또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뭐 오늘 당연히 오늘은 논의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들을 같이 앞으로 차차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지수 씨, 지수 씨도 우리 박태준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교훈도 좋고, 아니면 이제 보람 씨가 얘기해준 대로 그 지금 우리 시대의 과제는 무엇일까? 박태준은 산업화 혹은 민주화 이행이라고 하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또 IMF 위기 극복이란 과제를 적극적으로 본인의 어떤 사명으로 받아들여서 해냈는데, 거기다가 교육까지, 기초과학 연구라는 것까지 해서 포항공대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하고 싶은, 혹은 뭐 김지수가 하고 싶은, 해결하고 싶은 이 시대 과제는 뭡니까? 너무 저를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젠다인데. 잠시만요. 아니, 일단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본인 소개 좀. 네. 간단하게 소개를 이제 뒷톤으로 이제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김지수고요. 그 지금은 한반도 미래경제 포럼 한반도의 길을 여는 대표 김지수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여시제에서 미국 중국에서 7년씩 이렇게 공부를 하고요. 여시제에서 이제 국가전략 생태계 여시제 중국사무소 소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윤봉기 기자님의 뽕을 맞아가지고, 국뽕이 아니라 국회의원 뽕 맞아가지고 비례대표 지원했다가 떨어지고 정신 차린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아요. 이렇게 경제인, 정치인. 그래서 저의 인생과 같이 함께 여기 연결시키는 4가지 포인트를 제가 도출시킬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연 경제인이 정치를 하는 게 맞나? 정치인이 경제를 가는 게 맞나? 그러니까 이건희는 경제인을 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창출하고 했는데 절대 정치 안 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경제에서 정치로 가신 분들이, 한국에는 이명박 분 그분 계시고 트럼프도 계세요. 근데 다 끝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면은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경제인이 잘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 경제의 논리와 정치 논리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적응하기가 되게 쉽지 않고, 생태계라는 게 좀 완전 다른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인, 정치인 다 같이 하겠다는 거는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시작을 조금 포지셔닝을 저희가 또 이제 정치 공부이기도 하지만 이거 잘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3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철저함, 실행력, 집요함이 있는데요. 철저함은 시장 분석에 좀 있었는데, 특히 국내랑 국외를 동시에 이렇게 분석하는 되게 통찰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실행력에서는 되게 과감하게, 물론 박정희가 뒤에서 봐줬지만 저는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한 게 똑똑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도 똑똑한 사람 널렸는데 누가 실행하고 누가 먼저 치고 나갔냐, 이 용기와 실행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세 번째는 이건 제가 되게 많이 듣는 소리인데 의외로
고집세고 집요함. 그러니까 사례에서 보면은 그 제방 뚝을 쌓을 때 그 밑에 제일 리스크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실공사였는데 포스코에서는 부실공사 나오면 안 되겠다 하고 위에 하는 거 말고 밑에서 물에서 나오는 건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 하면서 하나하나 센치 재면서 했던 거를 했는데 이런 철저함, 실행력, 집요함이 되게 제가 봤던 사람들 중에 두 명이 되게 괜찮았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 명이 손정이라는 분이고 한 명은 이광재라는 분이에요. 손정이라는 분, 손정이 비서가 제 친구인데 그분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사람 성공한 게 뭐냐? 그러니까 상당히 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문제를 잡으면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집요함 때문에 이제 사람들도 따르게 되고 방법을 하려고 하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이광재 원장님이랑 같이 한 2년 7개월 정도 일을 같이 했는데 지금 이제 잘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상당히 집요하게 티는 안 내시지만 집요하게 문제를 파고 들어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뭐 이렇게 멋있게 주장하는 사람이 멋있는 줄 알았는데 이걸 매듭 짓고 결과로 내려면은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집요하게 끝까지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와중에서 더 중요한 거는 포스코든 그 뭐 대한민국이든 경제든 정치든 단 하나의 좀 공통점은 아까 보람 쌤이 말했는데 위대한 경제인, 위대한 정치인의 단 하나의 공통점은 하나는 그 인류가 그 거부할 수 없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깃발이 커야지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사실은. 그 대의 명분이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정치는 왜 대의 명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대의 명분이 크고 거부할 수 없는 인류의 그 뭐랄까 보편적. 인권과 이런 걸 자극하게 되면은 더 많은 자원과 돈과 에너지가 다 몰릴 수 있다는 걸 조금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막 정치를 바꾼다 이게 아니라 지구적 비전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는 제철 보고 아까 얘기를 하고 포스코가 되게 잘 났어요. 근데 지금의 포스코는 코스피에서도 많이 밀려났고 한 10조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비하하는 건 아닌데 시대는 변했고 이제 더 큰 사람들이 있고 더 좋은 미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되지만 경영 방법은 좋은 거고 다만 제가 높게 평가하고 싶었던 거는 그때 교육을 되게 중시해서 포항공대를 만들었는데 포항공대에서 나온 포스텍에 있는 친구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 그러니까 미래산업 업계에서 엄청 진두지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는 10조 뭐 안 되지만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나올 이 사람들이 100조, 50조 되는 기업을 만들 수 있는 이 인재 양성이 정말 중요하다. 이 교육이 참 중요하다. 라는 걸 느꼈고요. 네 번째 이제 과제는 그렇다면은 정치가는 우리가 말로는 항상 청년 미래를 꿈꾸고 청년을 키워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마키아벨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면 우리가 몇 명을 키울 수 있느냐, 우리가 몇 명을 조직할 수 있느냐, 어떤 꿈을 갖게 하고 유지할 수 있느냐, 지속 가능한 돈이 있느냐, 조직이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명분으로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진짜 현실적인 게 많이 죽잖아요. 정치인들도 제가 많이 만나보면은 원내대표든 누구든 떨어지고 나면 또 이제 권력 떨어지고 나면 이제 막 완전히 허무하다, 허업이다. 기자들도 막 허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허업 속에서 어쨌든 인류의 진보를 만들어내는 그 물방울을 모으는 힘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혼자서 절대 안 된다는 걸 제가 느꼈고요. 배지 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당에 뭐 잘 된다고 최고위원 된다고 바꿀 수 없는 것도 이제 알았고요. 그래서 이 연대를 같이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깃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시대의 아젠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뭐 당도 중요해요. 당도 중요한데 어떻게 지금의 그 문제를 지금 막 검찰 개혁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실상은 지금 죽어가는 소상공인도 되게 많고 지금 그런 정치적 이슈에 배제돼 가지고 한 소수들이 많은데 이 사회가 얼마나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생겨야 되는 게 중요한데 저는 그게 지금 세대가 고민하고 만들어야 될 문제고 제가 요 며칠 동안 저 586의 선봉장이라는 사람 다 만나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제가 느껴보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586이 왜
나쁘냐 그런 것보다 내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해보고 통일 정책도 얘기해보고 얘기해봤는데 느꼈던 사실은 뭐냐면은 이분들은 훌륭했고 그 소임을 다 이제 하시고 앞으로는 이제 우리한테 물려주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어떤 아젠다를 가져갈 것이냐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조금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제 시대에 맞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아동 문제가 인류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경제 문제가 인류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인권 문제일 수도 있고요. 복지 문제일 수도 있고요. 불평등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그 시대의 아젠다는 저는 한반도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미래를 어떻게 국내외적으로 잘 얘기를 해서 그냥 말로만 한반도 통일 외치는 게 아니라 이게 한반도에 대한 기업적인 대차 대표가 나와서 손익분기점이 언제 나오는지 이게 비용은 얼마나 들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까지도 분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패키지와 경제청사진이 저는 되게 중요한 대선 아젠다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70년의 도전은 저는 유용했지만 너무 꽉 막힌 거였고 시대를 이렇게 담지 못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좀 새로운 아젠다로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이야기를 듣고 그 아젠다를 만들어가지고 결국 우리나라의 운명은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요즘에 좀 오늘 새벽에 정리했던 게 있었던 게 이제 한 30초 정도 되는데 저는 인류 역사상에서 길을 여는 사람들은 흥했고 성을 쌓는 사람들은 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길을 열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콜럼버스예요. 나는 신 데리고 개척하겠다고 나가서 이제 바꾼 거잖아요. 그리고 앨런 머스크는 지구가 존속하지 않으니까 다행성의 시대를 열겠다고 하고 우주로 나갔는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저한테 이제 저의 소임이기도 하고 앞으로 미래에 되게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한반도의 길을 개척할 것인가. 이게 저는 앞으로 되게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선영 변호사님도 간단히 본인 소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추가로 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시죠. 네, 미국 변호사고요. 지금 당에서 이제 어느 당에서 역할을 지금 맡고 있고요. 저도 좋은 말씀들 다 이제 맞는 것 같고, 저도 뭐 이제 서울시장 후보님들 뭐 최근에 만나면은 박태준 씨만큼 카리스마도 있고 청렴하신 분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카리스마만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청렴함만 있어요. 그래서 이분만큼 되는 것도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아까 김지수 씨가 또 현실적인 문제도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 혼자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조금 당에서 저희는 이제 좀 꼰대당이니까 바꾸려고 좀 노력을 하고, 또 최근 저는 이제 뭐 시장 선거도 꼰대 돕고 좀 같이 꼰대 있지만 좀 못하죠. 시장 선거도 돕고 있지만 또 조금 교육 문제, 뭐 이렇게 아동 문제에 또 관심이 많아서 좀 학대받는 아이들 이렇게 좀 지역구에서 이렇게 멘토링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재봉님한테서 조금 도움을 좀 요즘 많이 받고 있어요. 많이 좀 배우고 있고, 그래서 뭐 그게 아동이 되겠든 뭐 정치가 됐든 저희가 이렇게 저희 모임에 되게 좋으신 분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종교적으로 이렇게 성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신앙인이 아니신 분도 계시니까 그런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생각들이 이렇게 모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방울처럼 저희 비례대표 모임도 언젠가는 또 큰 그런 변혁을 일으키지 않을까 조금 기대를 해보면서 항상 윤 기자님한테 감사합니다. 좋은 모임 만들어주셔서. 아닙니다. 우리 웅님 씨, 웅님이도 간단하게 좀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추가로 말씀해 주시죠. 음소거 키시고. 네. 그 앞에 분들이 다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들으면서 제 생각도 좀 정리하는 계기가 됐고요. 저는 뭐 이 책과 관련해서는 두 개 얘기하고 싶었고 새 시대에 대해서 아젠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었는데
박태준 씨가 보면은 되게 그 경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정치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 중에 중대선거구제, 그다음에 뭐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화합, 그리고 뭐 이제 선거 공영제, 그래서 고효율 저비용 정치 이런 것들을 본 거는 정치 영역에서도 되게 통할 만한 좋은 의제였다는 생각은 들고, 그래서 저는 좀 뭐 극과 극은 통한다. 경제적으로 일가를 이루건 정치적으로 일가를 이루건 큰 사람들이 결국을 보는 거는 좀 비슷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박세준 씨는 거기에 더해서 당시 그 IMF 위기에 맞은 시기에서나 아니면 그 전에 한참 근대화해가는 시기에서나 되게 소중한 경제적 자산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일본과의 아주 탄탄한 네트워크, 그 정계, 재계를 가리지 않고 고위급 인물하고 굉장히 탄탄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일 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문제나 아니면은 일본에 차관을 도입하는 문제, 그리고 IMF 직후에 외환이 없어가지고 돈 빌려줄 때도 가서 빌려오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경제인 한 명 잘 키우면은 이게 굉장히 큰 자산이 된다, 나라에는. 그래서 그런 게 새삼스럽게 좀 느껴졌고, 그래서 대기업들 오너들, 이제 대기업에서 일가 이런 대표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은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박세준 씨 책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큰 자산이고 잘 지켜나가야 되고, 정치권에서 그냥 그 사람들 흠집내서 끌어내리기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네, 그게 이제 하나가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자기가 쭉 성장해 왔던 분야에서의 성공 방정식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박태준 씨는 전공법과 뭐 청렴한 강직함으로 경제 분야 일가를 이뤘고 그걸 정치에서 적용을 하려 했지만 잘 안 됐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인생이 그랬었고 거기에서 이제 얻은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말은 거꾸로 경제 쪽에서 굉장히 성공해서 정치로 넘어오거나 아니면 어떤 정치 이외 영역에서 성공해서 넘어오는 사람들에 대해 일반인들의 어떤 환상이나 기대가 있는데, 그거는 금방 깨지기 쉽다, 진짜로. 정치 세계는 철저하게 정치 문법을 아는 사람이 그게 이제 닳고 닳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잘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그래서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이 서로 소통하고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경제 쪽에서 성공한 사람이 정치 문법을 체화는 못하더라도 정치 쪽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는 해야 될 것 같고, 거꾸로 정치 쪽도 경제 쪽 전문가 될 수 없지만 마치 DJ가 박태준의 조언을 따라서 외환 위기를 잘 극복한 것처럼 이게 뭐가 맞는 말인지는 좀 알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그런 교류는 끊임없이 있어야겠다. 근데 한국 정치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안 보이는 뒤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적어서 겉으로는 별로 없어 보인다. 지금 이제 집권 세력 입장에서 특히나 더 대기업과 재벌을 굉장히 제약시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박태준 씨가 그렇게 포스코 있을 때나 경제계에서는 오너 의식을 가지고 오너처럼 흔들리지 않고 갔지만 정치 오자마자 바지 사장 돼버린 이유가 본인이 오너가 아니기 때문인데, 그럼 정치에서의 오너는 어떻게 생기나? 그거는 정치인이 국민 속으로 파고들어서 오랫동안 자기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삶을 통해 쌓아와야 오너가 되는 것 같아요. YS, DJ, JP가 그 분야에서의 오너가 된 거는 그쪽에서 그냥 오랫동안 정치적 인생을 바쳤고 투자하고 교류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정치인과의 교류건 국민과의 교류건. 그래서 정치인이 오너가 되려면 그게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한 번 더 들었고, 사람들이 단지 유명하다고 아니면 경제에서 성공했다고 오너십을 주는 것 같진 않아요. 박태준이 그 오너십이 없었던 걸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우리 시대의 의제는 저는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여기에만 해도 우리 한 미중 관계 전문가도 계시고 아동 문제 전문가도 계시고 뭐 변호사님, 또 다른 분들 소외가 잘 못 들었지만 각자 자기 분야에 이제 꽤 있으실 텐데, 이 산업화 민주화 시대와 달리 한국 사회가 너무 복잡해졌고 세계도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정말 잘하는 사람들의 지혜와 용기가 모여야 뭐가 될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런 점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뭐 없는 것 같고 다 중요한 의제고,
이제 저는 뭘 좀 바라보고 있냐면, 저는 이제 무역협회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경제 무역 쪽을 좀 보게 되는데, 요새 이제 무역협회를 비롯해서 이런 그 경제단체들이 많이 하는 게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에 서로 이제 좀 연결해서 대기업이 기존에 풀지 못하던 문제를 스타트업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이제 풀어주는 그런 것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언론에서 너무 그동안 지겹게 지적했지만 한국의 성장 동력이 없다, 모두 성장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대기업은 성장시킬 여력은 있지만 여러 가지 뭐 규제나 아니면은 국제사회에서의 글로벌한 경쟁에 노출돼 있어가지고 쉽게 투자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들이 갖고 있고, 근데 이 스타트업들은 돈이나 기존의 인맥 그 네트워크가 없거든요. 그런 거를 또 제공해줄 수 있는 대기업이랑 서로 잘 이제 교류해서 새로운 동력을 뽑아내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새로운 경제 생태계 조성이 제가 보기엔 저한테는 좀 좋은 의제고, 제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하는 일도 그거니까 그쪽으로 저는 뭔가 좀 뽑아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스터디의 경제통으로 앞으로 좀 계속 잘 참여를 모르지만 해주시고요. 노력하겠다는 그 정도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이러다 보면 경제통 되는 거야.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 이런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박태준에게 우리가 배울 점이 뭐냐. 저는 일단 애국심.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업인이 왜 애국심이 필요하냐. 뭐 이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애국심을 다른 말로 하면 이 공공성이에요. 공공성. 퍼블릭. 퍼블릭한 마음. 어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게 퍼블릭하는 의미가 있다는 걸 이해하고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끔 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회사를 다니니까 우리 회사만 해도 언론사인데, 심지어 언론사인데도 그런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사장이 유죄를 받아도 안 물러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리시 하자. 그러니까 이게 언론사면 사실 기업 중에서도 가장 공공성이 강한 기업이잖아요. 근데도 사실 그렇게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진짜 큰 기업이 되려면 이게 단순히 조그맣게 동네에서 구멍가게 해가지고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 큰 기업이 되려면 반드시 기업도 공공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뛰어들어야 그 기업도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민 기업이 되는 거고, 사실은 기업 규모도 커지는 거야. 앨런 머스크가 그러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달려드니까 인류 최대의 기업이 돼버리잖아요. 테슬라. 뭐 화성을 개발하겠다 이래버리니까 전 인류가 다 뛰어들어가지고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큰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기업이 사실은 이제 공공의 과제를 성취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기업도 그게 더 커지고 성공하는 길이다.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동지적 신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결국 박태진은 박정희와의 신뢰가 결정적이었던 거예요. 박태준이 그렇게 40대, 30대 후반 40대부터 국가적인 주요 인물이 돼가지고 국가적 과제를 계속 일관성 있게 끌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과의 강력한 신뢰관계가 젊어서부터 있었던 거고, 그게 평생을 간 거고, 심지어 박정희가 죽은 이후에도 박태준은 매년 박근혜한테 500만 원씩 선거 자금을 그 후원을 했거든요. 정치 자금을. 그게 개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가 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 개인이 하는 선거 그 정치 자금은 다 언론에 공개돼요. 이 정치인들이 다 공개하거든요. 그럼 박근혜 후원자 명단 다 나오는데 매년 박태준이 최대치 꽉꽉 채워갖고 후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물론 박태준 입장에서 박근혜가 이렇게 망하는 꼴을 보지 않고 돌아가셔서 그나마 뭐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신뢰관계를 젊어서부터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모임이 따지고 보면 이제 그런 신뢰관계, 박태준과 박정희의 사이만큼 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신뢰관계를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장기적인 과제는 저출산 고령화하고 기후 위기 대응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가 가장 큰 문제고, 세계적으로는 기후 위기 대응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요.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면 국가가 지속하지 않고, 기후 위기가 지속되면 지구가 지속하지 않겠죠.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과제에 대해서 항상 안테나를 켜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고, 근데 이제 그건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단기적으로는 저는 교육개혁과 노동개혁이라고 봐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그 경제와 어떤 산업의 시스템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교육을 다음 세대한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도 지금과 같은, 저도 뭐 노조 전임자긴 하지만 이렇게 경직된 노동시장으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연한 노동개혁을 하되 그 사람들 잘리면 어떻게 해? 평생 교육으로 받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생산성, 그 노동자 하나하나의 생산성을 높이는 이것도 결국 교육개혁의 연장인데 그걸 통해서 어쨌든 이렇게 시민들의 삶을 바꿔내야 그래야 이제 우리의 미래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걸 하기 위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그 마치 박정희가 생각할 때 그래 경부고속도로는 내가 맡을 테니 그 철은 네가 맡아. 우리 둘이 그걸 하면 그걸 바탕으로 인프라를 깔아서 산업화를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중공업화를 했고 북한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이제 그 산업화로 성공을 시킨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이런 목표, 단기적인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뭘 해야 되고 그걸 하려면 그다음 뭘 해야 되고 이런 전략적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략적 사고를 가지면서 또 하나는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박태준은 어쨌든 제철이라고 하는 전문성을 확실하게 가진 거잖아요. 나는 이 제철이라는 전문성을 통해서 산업화에 기여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 우리는 각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시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노력할 것인가. 뭐 지수 씨는 뭐 국제 문제, 그다음에 재복 씨는 아동, 뭐 웅림이는 경제, 뭐 기업 생태계 뭐 등등 각자 자기만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이 사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삶을 살아야 그 박태준이든 뭐 김종필이든 김대중이든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같이 고민해보는 뭐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더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조금 좀 보태고 싶다. 이런 얘기 좀 더 해보고 싶다. 우리가 뭐 1시간 반 정도 얘기를 해가지고 뭐 또 앞으로도 계속 자주 볼 거니까 뭐 너무 많이 얘기하기보다는 이렇게 뭐 다음에 좀 아껴놔도 될 것 같은데. 다음에 언제 한번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떠나서 지금 나온 이 그 아젠다에 대해서 그 책과 별도로 좀 시간 가지고 얘기하는 시간이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사실 공부하면서 계속 네. 얘기를 하거든요. 계속 이렇게 네, 우리 시대의 네. 과제는 뭐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우리가 한번 요 문제만 갖고도 한번 얘기해봐도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오프라인에서 한번 모여가지고 우리 재복씨 아동안전위원회 거기서 모여가지고 네, 맥주 네. 한잔 하면서 좀 길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온라인으로는 길게 하기가 힘들어. 목도 아프고 그렇죠. 그래서 모여서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해야. 질문 하나가 더 갑자기 드는 게 있는데요. 그 제가 아이가 있잖아요. 얘기를 해요. 요즘에 막 진짜 막 미친 사람들도 많고 학대하고 죽여놓고 막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욱해서 그냥 아동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보통보다 형법적으로 예를 들면 다사형 뭐 극단적이지만 다사형으로 해버리면은 그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형평성의 문제는 있겠지만 아동한테 그러니까 애가 있어서 더 민감할 수도 있는데 어디 이런 약한 친구들한테 아예 그냥 형량을 완전 높여버리면 안 될까요? 우리나라는 아동안전위원회. 사형제 폐지 국가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사형은 사실 되게 익스트림한 거고요. 그러니까 사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의 형량보다 더 많은 거를 함으로써 아동 성범죄나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은 제가 딱지를 많이 끊었지만 이걸 말하지 마시고 제가 막 솔직히 말씀드리면 50으로 달리다가 60 달리는데 어느 정도 다 서울부터 다 30으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답답하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 아동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플러스 돈 많이 내니까 더 적게 해야지. 이것도 같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아동 성폭행이나 아동 잘못하게 뭐 하고 위계 하면은 지금 그 50에서 30 줄었듯이 40에서 30 줄었듯이 형량을 예를 들어서 2년에서 3배로 6년 때려버리든지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줄어들 수 있을까요? 그럼 뭐 우리 재복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요거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이렇게 엄벌주의, 아동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처벌 형량을 확 높여서 엄벌주의로 가면 어떻게 좀 해결되겠느냐? 네, 저희가 참 많이 다루는 주제인데요. 우선 엄벌주의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그쪽으로만 갔을 때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차원에서 본다면, 뭐 예를 들어서 아동 성범죄가 지금 형량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살인죄보다 강하게 처벌하자라고 만약에 된다면, 범죄자의 사진을 입장에서 해버리겠죠.
그저 살인을 하는 게 낫죠. 오히려. 그럼 내가 잡힐 확률도 줄어들고 그리고 잡힌다고 하더라도 형량이 작아지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말씀하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그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이 또 그 지역 시민들을 너무 불편하게 하는 상황이 되면 그 또한 그 아동이라는 존재 자체가 혹은 어린이 보호구역 자체가 일종의 혐오 지역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그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지금 우리나라의 아동 관련된 그 형벌이 조금 우리나라에서 형법에 좀 정의가 새로져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단순히 그 어떤 범죄의 결과만 가지고 뭐 형량을 정하는 게 아니고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그런 위계, 권력 관계를 가지고 얼마나 강하게 처벌을 할 것인가에 좀 반영하는 것은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형량이 강화되는 것은 동의하나 그거를 너무 또 극단적으로 갈 경우에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네. 좋은 의견이셨던 것 같고 우리 마지막으로 그리고 신정현 의원님 그래도 귀로 듣고만 계셨는데 잠깐 그래 소감이라도 얘기하실 수 있나요? 어떻게 뭐. 네, 뭐 저기 일정 끝나가지고요, 사실은. 아, 그래요? 그럼 얼굴도 켜 그러면. 아, 그러기에는 얼굴 몰골이 좀 너무 안 좋아. 아니 우리끼리인데 뭐 어때? 고생이 아니 고생이 좋은 대로 많아요. 하세요. 아무튼 저기 박태준 그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제가 평균을 읽지 못해서 띄엄띄엄 알고 있는 사실들을 오늘 여러분들의 어떤 그 피드백을 통해서 좀 많이 접한 것 같아요. 근데 박태준의 정신, 박태준의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을 이 시대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고요. 그 박태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됐던 여러 가지 메시지가 사실은 과거에 저의 마음에 많이 부합하는 메시지들이 많았는데 가령 이제 아까도 뭐 언급되었겠지만 뭐 짧은 인생 영원히 조국인가요? 이런 말이 있었죠. 예, 그리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가슴 뛰는 메시지들이 되게 많았는데 과거에 저도 이제 되게 국가, 국민, 뭐 민족 여기에 되게 가슴 뛰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어떤 역사적 대업을 이루기 위한 동기부여를 꾸준히 이제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시대의 민족이라는 관점, 뭐 국가라는 관점을 시대가 다르니까 지금의 어떤 가치를 조금은 이제 변화시켜서 다양성과 공존이라는 개념으로 이분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국가나 민족이라는 그 용어를 좀 치환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 뛰는 상상을 하고 우리 땅, 우리나라에 발을 딛고 있는 누구나 아이부터 노인까지 어떤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 누구라도 사람답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에 가슴이 뛴다면 그리고 그걸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박태준처럼 그렇게 그 분야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뭔가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해나간다면 정말 이 세상도 정말 근사하게 멋지게 바꿔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까 생각들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박태준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엄청난 업적들이 지금의 시대 정신으로 치환시켜서 뭔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저 정치인으로서의 좀 교훈을 여기서 얻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대 정신들을 지금으로 치환하는 노력을 통해서 박태준의 정신을 살려볼 수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좀 재미있었고요. 다음번 노태우 때는 마침 제가 논문을 노태우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 비교 연구라는 걸로 석사 논문을 썼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정도는 다시 한번 읽으면서 좀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책을 같이 읽고 또 함께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이 양반은 그냥 시켜도 연설을 하네. 말해서 그냥 밑에 열면 연설이 나오는 분이에요. 대단합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다음 커리큘럼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 이 책이에요. 네. 이제 노태우 회고록 학원. 상권이 학원? 아니고 학원입니다. 학원. 노태우 네. 회고록 학원. 왜 학원이냐? 그 상권은 그냥 이 사람 개인사예요. 개인의 역사를 다룬 건데 사실 일반적으로 하면 상권을 보고 학원을 봐야 되겠지만
뭐 그냥 우리가 대충 아는 그런 얘기고, 이게 노태우 정부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 노태우 정부 시절에 했던 정책들에 대한 재평가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뭐 아파트 200만 원 공급이라든가, 뭐 국방 정책은 원래 전부터 많이 얘기 나왔던 거고, 또 인천공항 만든 거라든가, 뭐 그런 노태우 정부가 했던 굵직굵직한 정책들이 굉장히 그 지금 생각해 보면 꽤 의미 있는 일들이 많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노태우 대통령의 입으로 한번 그거를 직접 들어보는 것도, 우리는 이제 민주화 산업화를 뛰어넘어서 초당파적인 공부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라고 해서 민주당 대통령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저쪽 그 보수 쪽의 대통령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 그래도 뭐 배울 게 있고, 혹은 반면교사든 뭐든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노태우 대통령 회고록을 내가 차마 전두환 회고록을 읽자고 못하겠어. 그거는 참 인간적으로 못하겠고, 노태우 정도는 같이 공부해볼 만한 것 같아요. 최근 노태우 회고록입니다. 제목 자체가 노태우 회고록 학원, 상권과 학원이 있는데 학원. 뭐 이거 헌책방에서 사셔도 되고, 저는 알라딘에서 샀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굳이 두 번으로 나누지 않고 한 번에 끝낼게요. 그냥 이야기 책이니까 쑥 읽고, 분량도 뭐 박태준에 비하면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읽고 이제 다음 달에 한 번 스터디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그 지금 화목이 김선영 변호사님 뭐 회의 있으시다 그랬죠? 3월 10일 수요일 저녁 어떠세요? 3월 10일 수요일 저녁? 저는 수요일이 안 됩니다. 오케이, 안 수요일만- 되고. 네. 오케이, 안 되고. 그러면 3월 8일 월요일이나 3월 15일 월요일 저녁은 어떠세요? 8일 좋습니다. 8일. 8일.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 8일 날 제가 또 발제하는 게 하나 있네요. 죄송합니다. 발제라는 건 저도 저녁 8일이 발제? 아니고 15일이 좋습니다. 그럼 15일은 저녁 어떠세요? 15일? 7시부터 10시 발제. 15일은 괜찮습니다. 지수 씨 어떠세요? 지수 씨? 제 2주마다 스터디가 딱 그 월요일만 있는 게 1월 1일, 15일 이렇게 있어서 오케이. 그 그럼 제가 16일 화요일 혹시 밤 늦게는 괜찮아? 9시쯤? 우리 김선영 변호사님이 원래 화목 무슨 회의 있으시다 그랬죠? 16일 괜찮습니다. 9시쯤? 9시에 네네. 들어오겠습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은 3월 16일 화요일 저녁 9시쯤으로 하고, 그때 이제 각자 책 읽어 오시는 걸로, 노태우 회고록 학원 읽고 토론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16일이죠. 예, 3월 16일 화요일 밤 9시 그 정도로 하고, 오늘 그러면은 끝낼 텐데 사진 한번 찍고 마치도록 합시다. 자, 우리 화면 봐주시고요. 화면 봐주시고 그 가급적 얼굴 펴주시고, 그 태준의 고른 책이 나오게, 책이 있으신 분은 책이 나오게 이렇게 한 다음에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봐주세요. 신정희 의원님 얼굴 안 되나? 아쉽다. 자, 네, 하나, 둘, 셋. 뭐야, 이거 뭐야? 갑자기 다시 한번 다시 나오게 해주세요. 제주도. 네, 자,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그럼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빠이빠이. 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들어가세요. 좋은 밤 되세요. 빠이빠이.